네, 반갑습니다. 비니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요, 부공배 카페에서 올라오는 실무적인 이야기, 여러가지 에피소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카페 부공배 검색하시면 이 카페 오실 수가 있고요. 현업 공인중개사분들의 실무, 경험, 노하우 이야기들이 녹아있는 국내 유일한 커뮤니티가 되겠습니다. 오셔서 많은 정보 취합하시고 소통하고 그렇게 정보 취합 경험 나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DDCC님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난리가 났었대요. 무슨 난리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걸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봤는데요. 보니까 상가 위주로 중개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글 쓴 소장님은 물건지 이제 부동산인데 임차 쪽에 이제 공동 중개를 했나 봐요. 근데 임차 쪽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업자 8명을 불렀나 봐요. 그런데 전기 계량기가 없다는 사실을 그날 인테리어 업자 불러놓고 알았나 봅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고 공사 진행, 인테리어 공사 진행을 하려고 미리 계약금을 주고 업자를 불렀겠죠. 그런데 전기가 안 들어온다.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전기 코드 꽂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전기 계량기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임차인분이 완전 노발대발. 아마 이 매수 쪽, 임차 쪽이죠. 임차 공인중개사분이 많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임차 쪽 부동산도 그렇지만 임대 쪽, 그러니까 물건지 쪽 부동산도 완전히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죠. 그죠? 그래서 아마 금액적으로 작업자 일당 20만원 하면 8명이면 160만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차인분이 완전 노발대발 하셨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를 하다 보면 잘 알고 있다가도 깜빡하고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아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 잘 체크해서 일 진행이 문제가 되지 않게 체크를 했었어야 된다. 철저하게 실수,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체크하고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를 하실 때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 챙겨봐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중개에 실무에 적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사실 큰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경험하신 이 소장님께서는 나의 실수담 이런 얘기들이긴 해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깜빡하고 몰랐던 분들, 업력이 계셨던 분들도 체킹 못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 하신 분들도 당연히 이제 놓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카페에 큰 자산이고 도움을 주는 우리 소장님들의 경험담입니다. 소중한 경험 얘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보니까 월 평균 수입 요런 질문 많이 올라옵니다. 처음에 이제 공인중개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개업 공인중개사로 시작하시는 분들 월 수입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 많이 나오죠. 혹은 내가 지금 어떤 다른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개업으로 시작했을 때 평균적으로 얼마를 버십니까? 궁금하시죠? 이런 질문 많이 올라오는데 답 없어요. 어떤 분들은 죽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 접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해서 초반에 안착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이제 자영업이 이 중개업도 자영업 아닙니까? 80%는 힘들어요. 폐업을 하거나 근근히 이제 유지해 가거나 폐업하지 못해서 유지하거나 다 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자영업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 20% 정도만 긍정적인 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수입이 많냐 적냐, 나 월급 얼마 받고 있는데 해도 되겠냐 안 되겠냐 이 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본인 하기 나름, 위치와 입지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긴 한데 정말 본인 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가 안 좋아도 열심히 발로 뛰고 하시는 분들은 잘해요. 마케팅 잘 접목하고 또 위치가 좋아도 주변 중개업소 등살에 아니면 자리 잡는 그런 시간적인 기회비용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총알이 없어서 유지가 안 되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각자의 입지와 현황, 본인의 성향, 자금 현황,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된다 안 된다 이거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대 여자 소공 취업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면접을 봤는데 백수 생활이 길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요 쭉 내용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처음에 좀 고생해도 개업하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시윤 아빠님께서는 소공이 제 도움이 되더라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공이냐 소공이냐 그것도 사실 의미 없어요. 본인의 성향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초반에 약간의 운도 있어야 됩니다. 소공으로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내 인력과 내 노력을 들여서 개업 공인중개사 대표님을 도와주는 일을 하러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이제 도움을 받을 상황들이 잘 맞닥뜨려져야 됩니다. 좋은 분을 만나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는 부동산에 잘 컨택이 돼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맞닥뜨려지는 게 이제 중요하죠. 소공으로 갔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훨씬 적어요. 사실은. 잘 알려주지 않으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왜? 뻔하잖아요. 소공으로 들어오면 결국 나와서 개업할 건데. 그죠? 소공으로 들어오신 분도 그런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반대로 개공이 안 가르쳐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개공은 그냥 이거 좀 하다 나갈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상황을 지켜보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어때요? 물건을 많이 접수되고 거래 계약이 많이 나면 어쩔 수 없이 가르쳐 줄 일도 본의 아니게 많이 생기겠죠. 반대로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거래가 되는 많은 상황, 그리고 각 중개업소의 입장,
개공, 소공 입장들이 적절히 잘 맞아 떨어질 때 서로 시너지가 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확률은 좀 적습니다. 냉정히 말씀드려서.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낫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더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도 맨땅에 헤딩으로 하는 게 훨씬 본인이 얻는 게 많습니다. 물론 소공의 과정을 거쳐서 나만의 일을 직접 시작을 하는 그런 안착이 훨씬 도움되는 분도 많기는 해요. 이 성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법은 없다. 어느 게 낫다는 없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실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자영업을 창업한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는 사실 사무실만 차리면 되죠. 물론 피 주고 들어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일반 자영업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요. 해서 잘 몰라도 맞닥뜨려 놓고 실제 내 업을 차려놓으면 내가 어떻게든 뛰려고 노력을 하겠죠. 알아보려고 하고 부딪혀 보려고 하고 옆 중개업소 가서 인사도 드려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거기서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내 일을 직접 하는 일을 처음 한다 그러면 정말 얻는 게 많습니다. 스트레스도 받고 상처도 받겠지만 저는 그게 세상을 배우는 하나의 큰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이 업에서 이제 돈 벌자 이게 아니라 뭐 벌면 좋겠지만 설령 내가 좀 잘 안 되더라도 많은 것을 얻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을 얻고 월세를 내고 광고비를 좀 드리고 했을 때 그 기회비용이 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얻는 게 훨씬 많다라고 생각해요. 또 자생력이 더 키워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 된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사무실을 차리고 광고비를 드리고 월세를 내는 6개월이든 1년이든 한 기간이 손실이 크다면 클 수도 있겠죠. 그게 내 종잣돈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 말이 맞다라는 그 얘기를 관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자영업이든 비용은 들고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 걸 직접 해보게 되면 정말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 하고 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과정을 거치고 또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 사람을 배우고 부딪히면서 그게 얻는 게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취업도 좋지만 소공으로 들어간 것도 좋지만 구조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일부는 서로 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잘 해나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맞닥뜨리기는 확률적으로 어렵다. 낫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른 얘기 최우선 변제금. 요거는 여러분들이 임대차 이제 중개를 하시는 분들, 월세 전세 세입자 맞추는 요 이제 중개를 하실 분들은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최우선 변제금과 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개 하시는 분들, 임대차 하시는 분들이야 잘 알 텐데 요것도 체크를 반드시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지금 기준으로 많이 보시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 1억 6,500 이하일 때 5,500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5,500까지 먼저 주는 거죠. 다가구가 아닐 바에 5,500은 먼저 받는다. 경공매가 진행됐을 때 2분의 1에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보증금이 7,000일 때 5,000은 무조건 받는다. 뭐 이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관가된 게 혹시 이 부동산 여기 이제 빌라나 아파트라고 치면 근저당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근저당이 만약에 우선 설정이 돼 있다면 근저당 설정 이후에 내가 보증금을 적게 해서 월세 조금 내고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우는 근저당 설정일 기준으로 해서 최우선 변제 금액이 여러분들 지역에 얼마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죠. 지금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근저당이 없으면 지금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금액을 확인하는 게 맞는데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집에 근저당 설정이 먼저 되어 있다면 근저당 설정 기준 예를 들어서 19년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럼 19년 해당 설정일 기준 최우선 변제권에 대한 금액을 확인해야 된다. 연도가 좀 오래될수록 실제 보증금 금액이 적을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가 좀 작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1억 6,500에 5,500이지만 19년 당시에는 예를 든 겁니다. 1억에 3,500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저당 설정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시고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해서 가늠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기정맘님의 이제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단 형제, 가족 중에 형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요. 임대차 계약인가 봐요. 실제는 동생이 거주를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실제 계약한 형이 전입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이게 가능하냐. 그렇게 했을 때 중개자가 어떤 특약을 넣거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계약자가 형님이야, 형님. 그런데 형님이 당장 전입을 못해. 계약은 하는데. 그래서 우선 동생 보고 있어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한 5개월 뒤에 형님이 이제 전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혹은 소액일 때는 최우선 변제권까지 그리고 전세 보증금인 같은 경우는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본인이 당장 전입을 못하니까 동생 보고 일단 전입해라. 계약자는 형님인데 그리고 나서 5개월 뒤에 형님이 전입한다는 얘기죠. 이 5개월의 공백이 커버가 되냐? 커버가 된다면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커버가 안 된다면 이걸 어떻게 중개자 입장에서 특약을 넣든지 의뢰인한테 얘기를 할 거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형님이 계약자지만 동생이 와서 있을 수 있냐? 동생이 와서 있었을 때, 그리고 5개월 뒤에 형님이 교체를 했을 때 최초 계약 일자부터 대항력이 유지되고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인정 안 되는 확률이 매우 크죠. 우리가 지금 법에서 판례도 마찬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동거인으로 있다가 한 사람이 빠졌을 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에서는 형님 동생이 같이 있다가 계약자는 형님이야. 근데 형님이 빠졌어. 이게 대항력이 유지되느냐의 문제거든요. 요거는 좀 광범위하게 인정을 해줘요. 가족 직계뿐 아니라 친척까지도 인정해준 하급심 판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가 빠진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계약자가 형님인데 형님이 안 들어와 있고 동생을 먼저 전입시켜요. 동생을. 계약자는 형님인데 근데 5개월 뒤에 형님이 전입을 해서 들어왔다. 이걸 동생이 전입한 당시부터 우선 변제권 인정될 수 있느냐. 이거는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 자, 예를 들어서 하급심 판례 법님이 법원의 판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받아 후순위 권리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었던 경우 그런 것에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대법원인가? 그 판례에서도 보는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 대항력 유지하려고 계약자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제3자가 들어가면 이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실제 이 사례에서는 형님이 계약하고 동생이 들어갔을 때는 대항력 인정 안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방안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차인이 사정이 이래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답변을 잘 주시고 계세요. 우리 회원님이, 카페 회원님이. 전세권 설정해라 하면 되지. 이게 정답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니즈 부동산 소장님께서 좋은 얘기 주셨습니다.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하면 되지 않냐. 이것도 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좋은 답을 주고 계시네요. 그죠? 뭐 이런 힌트나 답변에 대해서 어디 물어보기 어렵잖아요. 카페에 질문해 주시니까 어떤 대가도 없이 좋은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답변 주신 소장님들 감사하고요. 질문 주신 님도 좋은 답변을 얻었으면 뭐 감사 댓글 답변이라도 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서로 예의 아닌가요? 그죠? 아마 이전에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좋은 답변이 없어가지고 다시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고 매도인이 사망 시 어떻게 될까 화이팅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보니까 좀 골치 아픈 상황으로 있네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겁니다. 여기 보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 체결을 했죠.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하고 계약금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넘어갔을 거예요. 여기가 매수인, 매도인입니다. 잔금을 이제 내야 되는데 잔금을 안 내고 매수인이 뭐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뭐 했는가 봐요. 그 와중에 또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매도인한테 이제 줬어요. 근데 그 이 매도인은 매수인이 돈 좀 달라. 나 지금 돈이 없어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임차 보증금도 줬나 봐요. 그러니까 잔금은 안 치고 소유권을 안 넘기고 매도인의 소유로 있는 상태에서 매수자가 권리 행사를 해버린 거죠. 그죠? 인테리어를 하고 사용수익도 하고 그 와중에 또 임차인이 들어온 거야. 이 임차인은 계약자는 현재는 매도인으로 돼 있으니까 매도인한테 보증금을 줬는데 매도인은 또 매수인이 돈이 없어서 좀 달라. 그 돈 나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이게 매도인이 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돈도 줬나 봅니다. 자, 근데 그 와중에 잔금도 안 치렀는데 매도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골치 아픈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해결할 사람이 상속인이 나타나서 그죠? 매수인하고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그러니까 이 상속자들의 각 동의를 다 받아서 그죠? 상속 등기라고 이렇게 넘기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인가 봐요. 안 되는 이유가 뭐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매도인이 젊어서 아이들이 어리거나 뭐 그런가 봐요. 재산관리인이 선임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아니면 상속인이 특정되지 않거나 뭐 요렇게 됐겠죠. 자, 어쨌든 매도인이 돌아가셨어. 뭐 이리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둘 간에 실제 매도인이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일로 넘어간 정황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다툼은 있겠죠. 지금 이제 실제 매도인이 어떤 잘못이다 매수인한테 나한테 돈 줄 게 있다 금전관계가 또 있었다 등등의 서류를 만들어서 매수인이 잔금도 안 치르고 꿀꺽 가려고 한다 법적으로 뭐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이 글 작성인이 이제 의견도 이제 주시고 있는 건데 이 둘 간의 소송 분쟁은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잔금을 왜 못 쳤는지 또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금전을 주고받은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제 다퉈봐야 아는 내용이죠. 제3자가 자세히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단정할 수는 없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아닐까 싶어요. 임차인이 매도인이 돌아가시고 상속인도 특정되지 않으니까 보증금을 이제 매수인한테 달라 한 거예요. 근데 매수인은 현재 소유권이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계약금 받았냐?
내가 보증금 받았냐? 그리고 나 요 매도인한테 받을 돈도 많다. 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매도인 매수인 간의 득실이나 이해관계는 이제 나중에 소송으로 다퉈봐야 되겠지만 이 임차인의 텐션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사실 중요하죠. 우리 중개인들한테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요 둘 간의 분쟁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킬 수는 있지만 임차인의 텐션은 어려운 거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있어요? 사실 없죠? 내가 당장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보증금을 떼일 일은 사실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매도인 시점에 권리관계 확인하고 임차인이 들어갔다면 해당 시점 기준으로 해서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겠죠. 매수인으로 넘어가든 상속이 되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전입해서 점유한 그대로 그냥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보증금이 당장 필요해서 이제 어디 갈라 그런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내가 전입 점유해서 살고 있으면 보증금을 뗄 일은 없다. 왜? 매매로 넘어가든 상속이 되든 내 대항력은 그대로 인정이 되죠. 지들끼리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내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재산관리인이 선임이 되건 지들끼리 싸워서 돈을 주고 말건 이 사람 명의로 가든 상속이 명의로 가든 나는 해당 권리자로 되는 사람한테 돈 달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의외로 간단한 겁니다. 요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히니까 임차인도 머리 아파지는 것 같긴 하나 임차인은 그냥 그대로 지내고 있으면서 보증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되든 이 매수인이 되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지금 당장 달라 해가지고 안 주더라도 너무 불안해하거나 겁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가 진행돼도 마찬가지잖아요. 임차인이 앞선 근저당이나 이런 게 없다면 대항력은 유지되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부공배에 올라오는 얘기들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도 이제 상세히 살펴보다 보니까 저도 공부도 많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작은아마 이제 도움 되시라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